그러면 이제 독해 파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독해가 편입영어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파트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해나가야 되겠죠. 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자, 일단은 독해 이제 이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또 첫 시간이니까 좀 간단한 서론과 함께 이론 정도 좀 정리하고 그래도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 일단 먼저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편입영어 지문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일단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써놨죠. 글쓰기 원칙을 알면 읽기 원칙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이 편입영어 시험에서 출제하는 그런 지문들은 막 누군가 쓴 일기 같은 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형식도 주제도 없는 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이제 출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되게 잘 쓰여진 글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글쓰기 원칙에 따라 잘 쓰여진 글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꾸로 글쓰기 원칙을 바탕으로 읽게 되면 이 주어진 글을 굉장히 잘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글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일기 같은 글이 아니니까 항상 필자가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글에는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한 문장만으로 말하면 여러분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예시 문장만 하더라도 제가 딱 이 말만 하고 끝내요. 그러면 엥? 왜 시행해야 되는데? 막 누군가는 막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을 막 여러 개 이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붙이면서 예를 들면 안락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아픈 동물들이 막 고통을 받고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제가 이제 근거를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이 그래서 뭐 하구나? 안락사를 시행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설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글들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장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개를 전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의 단락에 여러 개 메시지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읽는 사람이 너무 뇌가 피로해져서 제대로 정보를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엔 어떤 원칙이 있냐? 한 단락의 내용은 하나만 담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면 단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단락이 하나인 글은 반드시 주제가 하나다. 그러니까 그 한 단락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뽑아내는 게 결국 독해라는 과정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 좀 단락이 여러 개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걸 장지문 유형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 중앙대 같은 학교들이 되게 이렇게 긴 장지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한 단락의 내용은 주제는 하나니까 단락마다 주제를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단락마다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입영어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독해력을 측정하려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학년, 2학년 아니고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거니까 3학년 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논문들을 읽고 정리해서 결국 거의 졸업할 때 졸업 논문도 쓰고 하잖아요. 결국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을 많이 읽어내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응용해서 학교에 기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편입영어 시험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도대체 이딴 단어를 왜 외우고 내가 영어를 막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막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반드시 편입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기초 정도 수준이 갖춰지는 거예요.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 논술을 보거나 전공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그쵸? 아주 기본적으로 너가 그래 과 달라도 돼. 우리 학교 와서 배워. 근데 읽을 줄은 알아야지. 라는 거예요. 읽고 이해할 줄은 알아야지. 그래서 편입영어 시험을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어책 외울 때 다시는 이 단어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편입하고 나서 진짜 이대 다니면서 모든 수업과 거의 글들이 다 영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편입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편입 영어 안 했으면 나는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도대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애초에 그런 애들만 들어오는 곳인가? 이러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가 사실은 대학교를 가고 대학을 다니려면 꼭 필요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을수록 영어 공부는 더 잘하셔야 됩니다. 가면 주구장창 영어만 하시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이므로 제대로 된 독해력을 길러야 되겠다. 즉 독해력 아까 다시 뭐라고요? 한 단락마다 정확하게 주제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독해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단락마다 핵심적인 주제는 그래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이 말에도 체계가 있어요. 이제 글쓰기에도 원칙과 체계가 있듯이 이 문장을 구성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에도 체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A는 B다라는 문장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게 생각해버리면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과 글에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걸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그 언어 논리의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읽고 쓸 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요즘 우리는 그걸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알고 말할 줄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문해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언어의 논리 체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논리 수업에서도 제가 그 틀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독해에서는 조금 더 글 버전의 논리를 잡고 이제 글의 논리를 정리하는 이런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독해 수업 자체가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아마 인스타나 거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왜 파이널 과정이랑 독해 과정 막 듣고 성적 엄청 많이 오른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성적이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유가 논리 체계를 가르쳐 드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논리 체계를 배우지 않고 습득하려면 몇 년 동안 책을 겁나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뇌가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논리 체계를 정리해 갑니다. 당연히 빅데이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10년 뒤에 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언어 논리 체계를 대폭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 체계를 먼저 배워서 그 틀에 맞게 훈련을 하면 가장 단기간에 실력을 최고로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이 유독 그 단기간 성적을 많이 올린 그 사례가 많은 이유가 논리 틀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논리든 독해든 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틀을 잘 익히시고 해석이 되든 이해가 되든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틀에 안 담아도 될 정도로 해석이 너무 잘 되고 이해가 잘 돼도 틀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지문도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틀에 논리든 독해든 잘 담을 수 있도록 따라와 주시고, 각 틀마다 여러 번 만나야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 통해서 우리 쭉 파이널까지 저 같은 논리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책에 쭉 저랑 파이널까지 훈련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주 많이 상승된 독해력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잘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베이스에 상관없이 제가 이제 독해 수업은 그런 거 수준 나누지 않고 다 동일하게 이제 진행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올해 최대한 내가 주어진 시간만큼 점수를 제일 많이 올리려면 논리체계 가지고 훈련을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reading process라고 해가지고 이제 RP예요, RP. 자, 독해를 읽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약간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단락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메인 포인트라고 부를 거고요. 글의 주제 같은 겁니다. MP라고 줄여서 이제 부를 거고, 근데 그 MP를 제가 뒷받침하는 여러 문장들로 이제 글이 단락이 구성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요렇게. 그래서 그게 또 이 메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의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영어의 더 특수적인 특징인데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이 미국권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어휘력이 풍부한 것을 굉장히 유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글들은 다 유식한 분들이 쓴 글들이기 때문에 엄청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겠죠. 당연히 잘 쓴 글이라고 칭찬받고 싶을 테니까 따라서 끊임없이 패러프레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신의 풍부한 어휘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말을 계속 바꿔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단락에 하나의 주제를 제대로 뽑아내려면 뭘 잘 알아보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징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은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뭐 보통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다 패러프레이징 연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연결을 제대로 하면 한 단락의 글은 하나의 내용으로 보이게 되고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의 약자가 PP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MP를 PP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MP는 한 단락에 한 개라 그랬죠. 그러면 MP가 당연히 바뀌면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글이 나오면 단락이 여러 개로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장지문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문 그냥 한 단락 유형이 있고 장지문 여러 단락 유형이 있는데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요 한 단락을 일단 확실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장지문까지 확장시켜 가지고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MP, 메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항상 본문에서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 내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나? 아니 넘어가야 되나? 더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딱 내가 계속 읽고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메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면 그 글을 읽으시면 되고요. 못 잡겠으면 잠깐 멈추고 다른 글 읽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즉 MP 안 잡히면 어차피 못 읽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 내에 반드시 메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럼 메인 포인트란 무엇이냐? 키워드 플러스 중심 내용을 우리는 메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는 아까 논리 수업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문장에서 변하지 않는 소재를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는 소재, 즉 필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속성,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키워드와 중심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계속해서 독해 지문을 통해서 저랑 같이 훈련해 갈 거니까 수업을 통해서 또 더 잘 익혀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MP는 키워드 플러스 중심 내용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제가 잠깐 그 논리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문장을 뒤집어 봤을 때 바뀌는 포인트가 중심 내용, 보통 안 바뀌는 포인트가 키워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 뒤집어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잡은 MP가 제대로 잡은 게 맞나? 이게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그걸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다시 메인 포인트는 반드시 뭐 되냐면 패러프레이징,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 그 하나를 말하려고 계속 글을 쓴 거니까, 그쵸?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반드시 반복되는데 바꿔 말하면 반복되지 않으면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를 내가 메인 포인트라고 잡았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난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문장 읽고 세 번째 문장 읽으면서 뭐가 반복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자꾸 소재와 내용들, 그런 내용 카테고리들이 메인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뭐로 확인이 가능하다? 패러프레이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잡은 MP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훈련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MP를 잡는 법이고, 자, 메인 포인트를 이제 잡는 거를 그래도 연습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엑서사이즈가 간단하게 두 문장 정도 나와 있는데 두 문장 읽어보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원칙을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A나 B 이런 알파벳으로 중심 내용은 동그라미나 세모 같은 도형으로 표시해주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저랑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는데 Sociologists and psychologists have argued for centuries about how a person's character is form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해석을 했을 때 사회학자와 심리학자가 몇 세기 동안 주장해왔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뭘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그쵸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글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좀 쉽게 잡았어도 소셜로지스트나 사이콜로지스트가 주어라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뒷문장에 소셜로지스트랑 사이콜로지스트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The argument,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그 주장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메인 포인트. 따라서 그 주장은 무슨 주장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가 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has long been known as nature versus nurture. 오랫동안 뭘로 알려져 왔대요? 패러프레이징 됐죠. 그 주장은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요? 선천 대 후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대요. 그러면 이 둘이 같은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얘랑 이 주장이랑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그 주장 자체가 뭐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었는가? 그 주장이 nature versus nurture로 알려져 왔다. 싹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연결하면 즉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거나 선천적으로 이미 형성이 됐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뒤에서 계속 할 텐데 즉 사람의 성격은 뭐로 형성된다? 선천적으로 형성된다 또는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키워드는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죠? 선천이냐 후천이냐가 바뀌죠. 선천 후천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천 한쪽을 동그라미로 잡았으면 nurture를 흑 동그라미로 잡겠습니다. 얘가 핵심 내용인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뭐 메인 그런 주요한 반대되는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인 말인데 뭐 쓰잘데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글 뒤에 뭐 나올까요? 선천인지 후천인지 막 여러 주장들 나오겠죠? 뭐 또 필자가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용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데 안 바뀌는 포인트는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선천이냐 후천이냐가 메인 쟁점이라는 거예요. 정리됐을까요? 요렇게 MP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P를 잡는 거에서 또 우리가 방금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본 건데 당연히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7가지 논리 관계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짜잘짜잘한 것들은 지문을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7가지 논리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뭐냐면 자, 논리에서 배운 이론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A is 뭐 B 이런 식으로 A is B 말고 키워드 플러스 중심 내용 A 동그라미 똑같이 갑시다. 자, A 동그라미라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 A 동그라미가 계속 뭐 될 수도 있어요? 재진술,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 A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무슨 관계라고 정의한다? 재진술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때 예시도 하나 추가로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예시도 내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사계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사계절의 예시로 뭐 들 수 있어요? 봄은 이런 특성 가지고 있다. 여름은 이런 특성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시도 어차피 내용은 안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 관계는 계속 같은 논리가 반복되는 재진술 예시 유형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뭐 사계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봄이 나왔어요. 자, 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봄이 뭐 날씨가 굉장히 뭐 따뜻하다. 뭐 근데 뭐 두 번째 나오면서 일교차가 크다. 뭐 세 번째 꽃이 많이 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내용이 바뀔 때는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바꾸지만 전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봄에 대한 설명이죠. 즉 봄에 대해 열거 나열됐다라고 이럴 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열거 나열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열거 나열. 자, 열거 나열의 글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글은요.
한 문장 띡띡띡 나오고 잘 끝나지 않고 자, 봄이 일교차가 크다라는 성질을 말해줬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왜 일교차가 큰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날씨 얘기, 온도 얘기가 끝나고 갑자기 이제 꽃이 핀다. 이때 꽃이 되게 많이 핀다 라면서 꽃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중에 이제 특히 어떤 꽃들이 피는지 막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 세모 관련된 이야기만 쭉 나오겠죠. 그러다가 뭐 마지막에는 뭐 봄에 이제 사람들의 뭐 행동, 행동 양식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사람들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또 내용이 바뀐 건데 그 뒤에는 사람들이 주로 봄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같은 하나의 봄이라는 단락이지만 내용이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내용 포인트마다 나중에 문제가 하나씩 선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선택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내용이 바뀌면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단락에다가 슬래시를 쳐가지고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래시를 친다는 건 이럴 때 빼고는 슬래시 치면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문장 끊어읽기 하는 습관 이렇게 막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독해하는 습관 있으신 분들은 꼭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글 더럽게 읽는 거 이거 습관되거든요. 그거 한번 손 묶어놓고 보는 연습해보면 한 며칠 연습하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손 묶어놓고 독해 기호를 쓸 때만 이제 표시하는 걸로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문장 해석 훈련 하실 때는 표시하셔도 되지만 독해를 할 때는 문법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덩어리 위주로 이제 해석하면서 해석은 진짜 정 안 되는 경우에 너무 길어서 안 보이는 경우에 진짜 살짝 연필로 진짜 보일랑 말랑하게 요렇게만 체크해두고 확실한 표시로는 독해 기호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 독해 글을 제대로 봤는지 잘못 봤으면 어떤 것 때문에 잘못 봤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해야 피드백을 해서 고칠 수 있어요. 확인을 못하면 못 고쳐요.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라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천재는 악필이다라고도 하잖아요. 막 천재적으로 원래 푸는 애들은 뭐 글을 발로 쓰든 손으로 쓰든 알아서 잘 풀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더럽게 쓰면 나중에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글 잘 못 쓰는 애들이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원래 천재가 글을 잘 못 쓸 수는 있는데 그 원래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글을 계속 못 쓰면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하거나 정리할 때는 반드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저의 이과생의 비유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을 때도 너무 막 더럽게 이리저리 표시를 하면 내가 지금 글을 잘 읽은 건지 뭔지 확인이 안 돼요. 저는 독해 기호만 깔끔하게 표시를 해서 시험 때도 저 스스로 검토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문장 더럽게 이렇게 끊지 말고 독해 딱 배운 기호만 쓰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재진술 예시하고 열거 나열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거는 아까 사실 논리에서는 역접에서 봤던 거긴 한데요. 아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순서 조금 바꿀게요. 이 화살표부터 합시다. 화살표. 자, 원래 이제 A가 나오고 무언가 중심 핵심적인 이제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동사에서 예를 들면 A로 인해 B가 일어난다. 또는 A가 B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문 자체가 A로 인해 뭔가 B가 되는 이 화살표 논리를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해요. 누구한테서 시작돼서 누가 결과인 건지. 이 인과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도 안 되고 갑자기 A 화살표 C가 돼서도 안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선택지에서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라는 글이 주제였을 때 선택지에서 A 화살표 C 막 이런 거 선택지에 넣어놔요. 또는 C 화살표 B 막 이런 식으로. 다 틀린 거죠. 또는 B 화살표 A 이렇게. 그럼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화살표 논리가 나왔을 때는 이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제일 까다로운 애인데 인과 그 다음에 뭐 조건
결론, 뭐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뭐 결론, 그리고 전제에 대한 결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실 다 같은 말이죠. 아무튼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화살표로 처리를 할 거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걸 이렇게 양방향으로 표시를 할 거고, 순환 논증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circular, 순환 논증, 계속 돌고 돈다라는 이런 표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저랑 이제 독해하면서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순접이라서 먼저 다뤄봤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화살표. 지금 3가지 봤죠? 그 다음에 4번째. 자, 이거는 그 문장이 막 꺾일 수도 있고 문장이 뭐 안 바뀌고 꺾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역접에서 살펴보는 부정긍정입니다. 부정긍정은 A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온다? A는 그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부정어를 보면 반드시 뒤에 긍정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정긍정. 근데 이때 뭐가 조금 까다롭냐면, 차라리 나데이버비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요. 그런데 벗이 생략되고 문장이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 not 동그라미 하고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A, 흑 동그라미 이렇게. 접속사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말이니까. 순접이에요, 순접. 그래서 이렇게 쭉 접속사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뭘 기다려야 된다? 동그라미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뭔지 긍정문으로 바뀔 거를 기다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 부정긍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키워드가 2개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분명히 우리는 A라는 A에 대해서 A는 뭐 이러하다라는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A가 아니라 다른 대상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B가 A랑 동일한 내용이면 뭐가 되냐면 비교가 됩니다. 둘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글이요. 그쵸? 똑같으면. 근데 만약에 A는 동그라미인데 B는 뭐하다? 동그라미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조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2개일 때는 비교 또는 대조인데 대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조의 글도 좀 잘 읽으려면, 기출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잘 읽으려면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글을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누가 A에 대한 얘기고 뭐가 B에 대한 얘기인지. 그러면 선택지에서 나중에 출제자가 어떻게 물어보냐, A에다가 막 B 내용을 섞어놔요. B에다가 A 내용 섞어놓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A, B가 나올 땐 편을 잘 갈라야 돼요. 뭐가 A 쪽 얘기고 뭐가 B 쪽 얘기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교 대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역접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여기 역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사실 제가 지금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역접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 간의 이 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역접은 제가 아까 논리 문제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역접은 전체 역접과 그 다음에 양부, 그 다음에 세부 역접으로 나눠가지고 글을 읽어가면서 조금 볼 거예요. 자, 전체 역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 전체를 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앞에가 A는 동그라미다 라고 그랬어요. 자, A는 동그라미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A는 동그라미다 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but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A는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땐 앞 내용 전체를 꺾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A는 동그라미다 했는데 갑자기 but 없이 A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양부문이에요. 자, A는 동그라미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깜빡이 but 안 켜고 그냥 바로 A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게 약간 물론 뭐 예를 들면 안락사 시행해야 된다,
물론 안락사를 시행하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양보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때 반드시 뒤에 but을 사용해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즉 양보는 순접이에요. 역접이 아니고 원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양보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양보문은 글의 흐름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전체 역접은 글의 흐름을 바꾸죠. 지금 얘만 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얘는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세부 역접. 자,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살충제를 뿌리면 된다. 근데 그러나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야 한다. 하나도 안 중요한 문장이죠. 그 뒤에는 뭐 나와요? 다른 벌레 퇴치법 나오겠죠. 그러니까 벌레 퇴치법이 주된 글인데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야 한다. 이렇게 짧게 잠깐 주의사항 같은 거 나오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뭐인 거예요? 세부 역접. 그러니까 아예 관련 없는 뚱딴짓까지는 아니지만 주제에 연결되지 않는 그냥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면 얘는 세부 역접이다. 중요하지 않은 역접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용을 바꾸는 벗은 첫 번째 전체 역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는 전체 역접인지 아닌지만 잘 판단을 하시면 내용을 쭉 일관되게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꺾어야 할지 딱 그것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훈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진술 예시, 열거 나열, 화살표, 부긍, 비교, 대조. 번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관계는 재진술, 예시, 열거 나열, 화살표, 부정긍정, 비교, 대조. 요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런 틀들을 다 만날 수 있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서 요 틀에 맞게 이제 기호는 좀 정리를 해서 볼 거고, 당연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과 같지 않아요, 글은. 그래서 필자가 또 마음대로 이제 막 글을 이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에서 좀 다양한 유형을 보면서 이럴 때 이런 틀로 정리하면 되는구나. 이럴 때 이런 틀로 정리하면 되는구나를 익혀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는 그 속에 어떤 단어나 내용이 바뀌어도 일관된 틀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틀들을 이제 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도 꺼낼 수 있게 이런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2스텝, 3스텝, 4스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한 지문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지문까지만 조금 힘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논리관계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관계 정리했으면 당연히 메인 포인트는 뭐 된다? paraphrasing, PP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paraphrasing 할 때 근데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요거 무조건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면서 읽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빨리 달렸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관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상상이죠. 그쵸? 배가 불러서 잠을 잤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았다.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여러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예상하는 건 정답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답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안 중요하고요. 그냥 예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 자체가 뒤에 문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하기 습관은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논리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꼭 예상하는 걸 이제 습관화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을 하면서 갖다 붙일 거예요. 연결을 해나갈 건데, 자, 이 paraphrasing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휘적인 paraphrasing과 형태적인 paraphrasing, 그 다음에 구조적인 paraphras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어휘적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휘가 똑같아서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로 알아보는 거. 근데 제일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그렇게 어휘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어휘는 동의어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good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사기꾼이었는데 막 굿 어쩌고저쩌고 막 사기꾼 얘기가 나요. 그럼 우리는 갑자기 왜 좋다 그러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굿은 풍부한, 많은 막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상과 분명히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그 단어 뜻에 꽂혀가지고 막 글 소설 쓰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항상 문맥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문맥이 항상 먼저고 문맥과 다르면 그냥 내가 아는 단어를 버립니다. 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빈칸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어휘적 패러프레이징을 하긴 하지만 우선순위는 떨어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형태적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 논리 문제에서 좀 자주 보이는 건데 예를 들면 what, 뭐 A, is,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에서 what, 뭐, is, 뭐 나오면 what A is B였다면 여기가 what A였어요? 그럼 당연히 뒤에 뭐 와야 돼요? B. 이게 형태적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형태가 똑같으니까 같은 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휘적 패러프레이징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예요. 형태가 똑같으면 보통은 다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지문에서 만나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구조적 패러프레이징. 얘가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논리 관계에서 전체 역접이 나오기 전까지 내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 근데 분명히 앞에서 A는 동그라미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문장을 하나 읽었는데 나 이 문장의 해석을 못 하겠어요. 막 단어를 몰라요. 근데 역접의 접속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얘도 그냥 무조건 뭐예요? A,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하는 게 구조적인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글의 구조상 아직 내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A, 동그라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막 전체 역접 나와가지고 내용이 꺾였어요. 그럼 이제 A는 동그라미가 아니다라고 나오겠죠. 근데 여기 문장을 만약에 내가 해석을 못한 거예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벗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앞에가 A 동그라미였으면 벗 뒤는 A, not 동그라미, 흑 동그라미가 되겠죠. 요렇게 구조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구조적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즉 글의 구조를 이용한 거예요. 한 단락의 내용은 하나이고 반드시 내용이 바뀔 땐 접속사가 와가지고 전체를 꺾어야만 한다. 요런 원칙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나온 건 다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퉁치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구조적 패러프레이징을 잘 익히시면 단어,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 좀 해석 유연하게 해가지고 잘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패러프레이징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수업에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포인트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한 단락의 핵심 내용을 딱 정리를 하셨으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거. 그래서 이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라는 걸 꼭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정리해주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아주 정확하게 메인 포인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피드백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MP 잡고 PP 하고 그 다음에 요약까지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제 수업을 들어서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보고 풀이를 하시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피드백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피드백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반드시 쓰셔야 되고 좋은 습관을 내 걸로 만들려면 걔도 쓰셔야 돼요. 즉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복습할 장치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쓰는 것까지도 오늘 간단하게 해보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피드백도 주의사항이 너무 길게 쓰면 볼 때 복습이 아니라 재학습이 돼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복습이랑 재학습은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떤 공부라든 마찬가지인데요. 자, 복습은 말 그대로 내가 배웠던 걸 한번 쭉 그냥 정리정도 하는 거니까 사실 엄청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내가 복습이 오래 걸린다면 보통 둘 중 하나예요. 학습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학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습 텀을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재학습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복습은 당일에 하라는 거고 골든타임이에요. 오늘 넘어가면 이제 한 절반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업 끝나고 복습하셔야 되고 안 그럼 재학습이에요. 재학습하면 무조건 비효율입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시간에 또 그만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과 재학습은 같지 않고 피드백은 복습하려고 쓰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 예를 들면
논리 관계를 새로 뭐 대조적인 글을 읽혔다. 예를 들면 겉속대조를 내가 배웠다. 그러면 겉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면 뭘 예상해야 되는구나? 속을 예상해야 되는구나. 까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줄글로 안 쓰고. 왜냐하면 복습할 때 글로 돼 있으면 너무 읽는데 오래 걸려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 체크하고 근데 내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막 설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눈에 좀 안 튀게 샤프로 옆에다가 쓰거나 하셔서 색깔펜이나 형광펜을 이용해서 복습할 때는 키워드 위주로 조금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는 법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의 과정은 사실 수업을 들어가시면서 차차 체화되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수업 한 번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을 보면서 저랑 정교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발전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 지문 정도만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글 읽어 나갈 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이제 저랑 같이 볼까요? 아직은 첫 지문도 안 봤으니까 자, 그냥 그래도 대충 시도 정도 해보셨으면 괜찮고요. 자, 일단 저랑 같이 보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세 번째 문장 이내에 뭐 잡을 거라 그랬죠? 메인 포인트 잡을 건데 메인 포인트란 키워드 플러스 중심 내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아까 이미 잡아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미 잡아놨으니까 우리 키워드 뭐라고 잡았죠?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인데 핵심 쟁점은 그게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뒤에서 무슨 얘기를 이어가야 하죠? 그쵸. 선천적이다 또는 후천적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이어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습관. 이렇게 예상을 꼭 하셔야 돼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 다음 문장 봅시다. The first theory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이론을 설명하네요. 그럼 요거는 앞에 이야기랑 조금 이제 다르게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편의상 하나 끊었어요. 이렇게 내용이 살짝 이렇게 끊기면 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e first theory, 첫 번째 이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론이라는 말은 뒤에 누구도 나올까요? 두 번째 이론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하는 습관. 그래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론이 어디서 끝날지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theory, 둘 중에 하나겠네요. 첫 번째 이론은 선천 아니면 후천. 그 둘 중에 하나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읽어갈 때는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뭐 아니면 뭐예요? 선천 아니면 후천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 says that characters formed genetically before birth. 해석하면 출생 이전에 유전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선천이 후천이요? 선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인데 genetically에 원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사실 우리 문제풀이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까지 조금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genetically가 동그라미인데 before birth 자체가 뭐예요? 동그라미죠. 그렇죠. 선천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는 맞는 거겠죠. 이 자리에 이렇게 쓴 게.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according to this theory, 이 이론에 따르면이니까 아직 누구 이야기? 선천적인 이야기 하는 거에서 이 이론에 따르면 nature 나오죠. 바로 선천적인 그 특성이 그러니까 through genetics, 유전을 통해서 determines what a person will be like. 사람이 어떨지를 결정한대요. 여러분 우리 아까 위에서 정리한 거. 선천적으로 뭐가 결정된다? 이 글의 키워드.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 사람의 성격과 같은 말이 누군 거예요 지금? What a person will be like랑 같은 말인 거예요. 선천이 결정하는 것은 무슨 얘기밖에 못 꺼내요? 사람 성격 얘기밖에 못 꺼내요. 자, 이렇게 한 단락의 글은 반드시 내용이 몇 개? 한 개.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성격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했을 때 선천적으로 뭐가 형성된다?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람의 성격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장에 The other theory says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이론이네요. 여러분 다른 이론이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선천 후천? 후천이라고 예상하면서 읽으시면 속도가 빨라져요.
글을 빨리 읽고 싶으시면 걔는 눈알을 빨리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야 글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면 빠르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면 지금 뒤에 후천 나올 거죠? 뒤에 보니까 the other theory says on the contrary, 정반대로 딱 그러니까 후천 나오는 거죠. That a newborn baby has no deficient character 이라고 나와요. 근데 newborn baby라고 하는 것은 완전 애기죠.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이 애기는 has no blank character 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무슨 내용 나와야 맞아요? 여기 후천이니까. 흙 동그라미가 나와야 맞죠. 그쵸? 이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deficient 앞에 부정어까지 붙었어요. 자, 다시. 흙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후천. 후천은 뭐랑 같은 말? 부정어 붙으면. not, 선천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관계틀을 바로바로 부긍은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후천의 반대는 not, 선천. 그러면 앞에가 부정어 not 있죠. 그러니까 deficient 이 자리에 선천이 들어와야 돼요? 후천이 들어와야 돼요? 선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deficient 무슨 뜻이냐면 결함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결함이 있는의 반대가 뭐죠? 완벽한이죠. 그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완벽한 거예요? 결함이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완벽한 거고 결함이 있다는 게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형성이 점점 완전하게 되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deficient는 선천적인 거의 테마예요? 후천의 테마예요? 결함이 있다. 후천의 테마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deficient가 들어오면 안 돼요. 반대가 들어와야지. 정리될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의도하고 출제하시는 거고. 글을 지금 너가 문맥적으로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어가고 있니?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계속 봐야 되겠죠? 즉 이건 해석하면 뭐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원래 여기 이제 틀린 거니까 이거 바꾸면 완벽한 캐릭터로, 성격으로, 완전한 성격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부정문 나오면 뭐 나온다? 긍정문 나온다. 그럼 뒤에 이제 긍정문 나와요. The child's character develops as she or he grows up. 즉 자라면서 발전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 자라면서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라면서 develop 된다.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그리고 그 성격의 발전이 is influenced. 여러분 영향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영향받는 거. 후천적으로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썼죠. Influenced by the child's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 문장에 자, 여러분들 후천은 제가 뭐로 체크하기로 했죠? 자, 흑동이죠? 자, 여기 색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장에 thus, 그래서 according to the second theory, 두 번째 이론에 따르면 두 번째 이론 어떤 이론? 선천 대 후천. 지금 두 번째 이론. 후천이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후천적인 이론에 따르면이니까 여전히 후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뒤에 보니까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culture and social.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무엇이다? 문화랑 사회래요. 아,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다라는 게 무슨 속성이에요? 그렇죠. 문화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후천적 속성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important에 밑줄 그어져 있죠. 원래는 밑줄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자, important 원래 밑줄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important 여러분 그럼 이 글에서 중요한 테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글의 핵심 쟁점은 뭐니까? 선천이냐 후천이냐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짬바가 쌓이면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이 글의 테마가 선천 후천인 걸 알잖아요. important는 무조건 답 아니에요. 저런 데서 정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정답은 메인 포인트에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 포인트 구별을 잘하면 어디서 정답이 나올지도 대충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천이냐 후천이냐. 근데 이거에 답을 내려주지는 않았어요. 필자가. 그쵸? 필자가 뭐가 맞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아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어 하고 끝냈으니까 이렇게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즉 A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게 사실 거의 요약인 거예요. 근데 물론 한국말이나 영어로 쓰셔도 괜찮고, 근데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게 다인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선천이냐 후천이냐. 그렇죠?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으로 여러분들 제가 방금 해보라고 했을 때 내가 했던 거, 못했던 거 이런 게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좀 비교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적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뭐 메인 포인트 잡을 때 뭐 반복 체크 안 했다. 그러면 반드시 반복되는 게 메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피드백에다가 반복되는 게 메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적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좋은 사례가 됩니다. 어떻게 적으면 안 좋냐면 자, person's character가 키워드였고 nature, 뭐 nurture가 중심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문에 해당되게 적으면 안 좋은 피드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다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으로 나오는데도 내 자세가 바뀌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틀로 정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이 지문에 국한되게 피드백하시면 안 돼요. 정리될까요? 그러니까 막 이 지문에 국한돼서 막 person's character가 키워드, 막 nature, nurture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론, 다음에 뭐 두 번째 이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이 지문에만 국한되잖아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는 적을 수 있겠죠. first가 나오면 뭐 준비하자? second, other 이런 거 준비하자. 뭐 이런 거 정도는 피드백으로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걔는 안 바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피드백으로 적을 만한 거는 안 바뀌는 거. 다음번에 내가 속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바뀌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어렵겠죠? 얘는 처음에는 쓸 말이 조금 없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점점 수업을 이제 들어가시면서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랑 계속 수업에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독해 수업은 이렇게 논리 관계를 바탕으로 글쓰기 원칙과 이런 구조에 따라서 쭉 글을 읽어가는 방법을 배울 거고 결국 제대로 된 독해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의 끝은 한 단락의 핵심 내용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웬만한 문제를 다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추론력을 엄청 이제 요구하는 거 빼고는 이제 그거는 또 심화랑 실전 과정에서 저랑 훈련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충분하게 잘 따라오고 충분한 효과를 보시려면 반드시 어휘랑 해석력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수업도 복습 바로바로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다시 발전하는 수업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절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당연히 처음에 할 때 힘든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들으면서 오늘 배운 건 익히자. 그래도 최대한 내가 오늘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보고 해보자. 좀 이런 마음으로 수업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독해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